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유명 요리사들이 한국에 방문한 영상이 NHK에 보도돼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시부야구에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미야모토 다이스케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이라고 하면 사실 그리 깊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별로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겠죠. 제가 요리를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가게를 물려받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저희 집안은 3대째 일식 요리사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위생과 안전이 맛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었죠. 일본에서는 생간이나 생곱창 같은 내장류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2011년 유키지루시 식중독 사건 이후로 더욱 엄격해졌죠. 저도 당연히 그런 규제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장은 세균이 많고 위험하다. 제대로 익혀 먹어야 한다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제 가게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한국인이었는데 그분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가면 진짜 곱창 맛을 보여주겠다면서요.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곱창이 뭐 그렇게 특별할까 싶었거든요. 일본에서도 모츠나베나 야키토리 같은 내장 요리가 있지만 모두 충분히 익혀서 먹는 거니까요. 김상훈 씨라고 하는 그분은 서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다가 도쿄지사를 설립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저희 가게에 오셔서 정식을 드시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야모토상, 한국 곱창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장 요리로 인생이 바뀐다니 좀 과장이 심하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상훈 씨는 계속해서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곱창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꼭 한번 와보라고 계속 권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무렵 저는 요리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똑같은 메뉴, 똑같은 맛, 똑같은 손님들.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영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김상훈 씨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기 시작했죠. 일본에서 내장 요리라고 하면 보통 모츠나베 정도예요. 돼지나 소의 내장을 깨끗하게 처리해서 끓는 물에 충분히 삶아낸 다음 간장이나 된장 베이스의 국물에 넣고 끓이는 거죠. 야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달걀 간이나 심장을 꼬치에 꿰어서 숯불에 완전히 구워내는 겁니다. 생으로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김상훈 씨 말씀을 들어보니 한국에서는 곱창을 생으로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게 별미라고요. 처음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장을 생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위험하지 않나요? 비리지 않나요?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김상훈 씨는 제 의구심을 이해한다면서도 직접 경험해보기 전엔 절대 알 수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곱창 문화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겨울이 되면서 가게 일도 조금 한가해졌고 마침 요리 관련 세미나 참석차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상훈 씨가 다시 한번 한국 방문을 권했어요. 이번엔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야모토상 같은 전문 요리사가 한국 음식을 경험한다면 분명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요.
결국 저는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반신반의였어요. 그냥 새로운 경험 정도로 생각했죠. 한국 음식이 그렇게 특별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장을 생으로 먹어도 괜찮을까요? 일본에서 그렇게 위험하다고 교육받아온 것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음식이라니.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김상훈 씨가 말한 음식 속의 역사와 문화라는 게 무엇일까요? 출발 전날 밤 인터넷으로 한국의 곱창 문화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국 전쟁 이후 어려웠던 시절, 사람들이 버릴 것 없이 모든 부위를 소중히 여겨 먹게 된 것이 지금의 곱창 문화로 발전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생존과 극복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였죠. 그제야 김상훈 씨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였어요. 과연 그런 깊이를 실제로 느낄 수 있을까요?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김상훈 씨가 마중 나와 주셨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야모토상,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경험할 것들이 분명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서울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역동적이었습니다. 도쿄와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빠르고 거리의 분위기도 활기찼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장을 생으로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김상훈 씨는 저를 먼저 호텔에 데려다 주신 다음 저녁 약속을 잡자고 하셨어요. 당산역 근처에 정말 유명한 곱창집이 있다면서 거기서 진짜 한국의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탈이 나면 어떻게 하죠? 오후 6시쯤 김상훈 씨가 호텔로 마중 나오셨어요. 지하철로 당산역까지 가면서 계속 한국의 곱창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곱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과 정서가 담긴 특별한 존재라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앉아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나누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모두 곱창과 함께 한다고요. 당산역에서 내려서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멀리서부터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맡던 것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 진하고 더 자극적이면서도 어딘가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김상훈 씨가 가리키는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뜨거운 열기와 함께 왁자지껄한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사람들이 둘러앉아 곱창을 구워 먹으며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떤 테이블에서는 큰 소리로 웃음이 터져 나왔고 어떤 곳에서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일본의 조용한 식당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장님이 저희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김상훈 씨와는 오래된 단골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석진 테이블에 앉으면서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오늘 일본에서 오신 손님을 위해 특별히 좋은 부위로 준비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생간이었어요. 얇게 썰어서 접시에 담아 나왔는데 보기에는 그냥 붉은 고기 같았습니다. 김상훈 씨가 먼저 한 점을 집어서 입에 넣더니
저에게도 권하시더라고요. 미야모토상,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한 점을 집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일본에서는 절대 해볼 수 없는 경험이었거든요. 입에 넣는 순간 예상했던 비린내나 이상한 맛 대신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생간의 맛이라고요. 김상훈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예상과 달라요. 전혀 비리지 않고 오히려 달콤한 맛까지 나는 것 같아요. 이어서 곱창이 나왔습니다.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모습을 보니 일본의 야키니쿠와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더 진하고 깊은 향이 났어요. 사장님이 직접 와서 구워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곱창은 아침에 도축한 신선한 것으로 특별한 양념에 재워뒀다고 하시더라고요. 적당히 구워진 곱창을 한 점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식감이 정말 독특했어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면서 약간의 단맛도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 먹던 내장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이게 정말 같은 부위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소주도 함께 마셨는데 곱창과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높지 않지만 깔끔한 맛이 기름진 곱창의 느끼함을 잡아주더라고요. 김상훈 씨가 말씀하시길 한국 사람들에게 곱창과 소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조합이라고 하셨어요. 옆 테이블에서 중년 남성분들이 저희를 보더니 말을 걸어오셨어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반갑다면서 소주 한 잔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김상훈 씨가 통역해 주셔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곱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웠던 시절 버릴 것 없이 모든 부위를 소중히 여겨 먹던 것이 지금은 최고의 별미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모여 앉아 곱창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단순히 맛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 문화가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일본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위생이나 규격화된 맛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김상훈 씨가 물어보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다고요.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위험하다고 금지된 것들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문화의 중심에 있다니. 과연 무엇이 맞는 걸까요? 규제가 우리를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가로막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눈을 뜨자마자 어제 밤의 경험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정말 제가 생간을 먹었던 게 맞나요? 그리고 그렇게 맛있었던 게 맞나요?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야모토, 너 정말 변했구나. 김상훈 씨가 아침 일찍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은 마장동 축산시장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곱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식탁에 오르는지 직접 보면 더 이해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요리사로서 식재료의 유통 과정을 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마장동으로 향하면서 김상훈 씨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장동은 한국 최대의 축산물 유통 단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이곳을 거쳐 서울 전역으로 공급된다고요. 그리고 곱창 같은 내장류도 이곳에서 가장 신선한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규모의 압도적인 크기였습니다. 정말 넓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도쿄의 츠키지 시장과는 또 다른 활기가 있었어요. 더 거칠고 역동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김상훈 씨가 아는 정육점 사장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철수 씨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곳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온 요리사라고 소개해 주시니까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한국의 내장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철수 사장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곱창이 인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 비싼 안심이나 등심은 부자들이나 먹을 수 있었지만, 내장은 서민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장 요리법을 발달시켰고, 지금은 오히려 더 비싼 부위보다 인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내장을 손질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깨끗한 작업이었습니다. 찬물에 여러 번 헹구고 기름기와 이물질을 꼼꼼하게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모든 과정이 숙련된 손놀림으로 이루어졌어요. 일본의 전통 요리사들과 다를 바 없는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이철수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신선한 내장을 구별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색깔, 냄새, 탄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도축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건 당일 도축한 것이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일본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무작정 위험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더 까다로운 기준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선도 관리, 위생 관리, 조리법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었어요. 김상훈 씨가 저를 다른 가게로 데려가셨습니다. 곱창 전문 도매상이었는데 여기서는 각 부위별로 분류해서 판매하고 있었어요. 곱창, 대창, 막창, 천엽간 등등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냥 내장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부위마다 다른 이름과 조리법이 있었던 거예요. 가게 사장님이 각 부위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곱창은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고 대창은 기름기가 많아서 구우면 고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막창은 직화로 구워야 제맛이고 천엽은 데쳐서 무침으로 먹어도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하나가 다 다른 음식이었던 거죠. 그분이 특별히 생천엽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얇게 썰어서 소금에 살짝 찍어 먹는 건데 아삭아삭한 식감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전혀 비리지 않고 오히려 시원한 맛이 났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 시장 안에 있는 곱창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어제 갔던 곳과는 또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더 서민적이고 푸근한 분위기였죠. 아주머니가 직접 구워주시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곱창 외에도 순대도 먹어봤는데 이것도 일본의 순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진한 맛이 나고 향신료도 다양하게 들어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다들 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곱창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30년 넘게 곱창만 드셨다고 하시면서 곱창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곱창의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전쟁 이후 어려웠던 시절, 사람들이 살기 위해 먹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최고의 별미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요리법이 개발되었고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이 단순히 영양 공급의 수단이 아니라 한 민족의 생존 의지와 창의성이 담긴 문화라는 것을요. 일본에서 규제와 표준화에만 익숙해져 있던 제게는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종류의 곱창집도 구경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현대적인 곳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전통적인 곳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음식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상훈 씨가 물어보셨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음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고 했어요. 셋째 날 아침 호텔방에서 일본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어요. 한국 관련 검색을 하다가 어떤 일본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눈에 띄었는데 제목부터 자극적이더라고요. 한국의 위험한 음식 문화, 이것이 정말 먹을거리인가라는 식이었죠. 호기심에 클릭해서 봤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유튜버는 한국의 생강과 곱창 문화를 마치 미개한 음식 문화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어요. 위생관념이 없다. 식중독 위험이 크다. 일본처럼 선진국에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야만적인 문화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한국의 곱창 문화에 담긴 깊이와 전문성, 그리고 사람들의 진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편견으로만 판단하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이었습니다.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 영상에 동조하면서 한국 음식 문화를 비하하는 내용들을 써놓았어요. 저도 이틀 전까지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일본의 규제가 옳은 걸까요? 우리가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한국에서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즐겨온 음식 문화를 왜 우리는 위험하다고만 생각해왔을까요? 김상훈 씨에게 전화를 드려서 그 영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훈 씨는 한숨을 쉬시더니 그런 편견 때문에 한일 간의 진정한 문화 교류가 어려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다른 곳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김상훈 씨가 데려가신 곳은 한국의 전통시장이었어요. 광장시장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는 육회와 간 요리 전문점들이 즐비했습니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가게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 장사를 하고 계신다는 김덕수 사장님이었어요. 이분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100년 넘게 먹어왔는데 별 문제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는 게 더 문제라고 하셨어요. 김덕수 사장님이 직접 육회를 만들어주시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정말 예술 같았습니다. 고기 선별부터 시작해서 썰기, 양념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숙련된 손놀림으로 이루어졌어요.
몇십 년간 쌓인 노하우가 느껴졌습니다. 육회를 맛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전혀 비리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일본에서 먹는 생선회와는 다른 종류의 신선함이었어요. 고기 자체의 단맛과 양념의 조화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김덕수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좋은 육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기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위를 언제 도축한 것인지, 어떻게 보관했는지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칼 관리, 도마 관리, 손 위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생고기 문화가 결코 무작정 위험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더 까다로운 기준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급 음식 문화였던 거죠. 일본의 생선의 문화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었어요. 점심에는 또 다른 곱창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현대적인 곳이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퓨전 스타일이었죠. 여기서 색다른 곱창 요리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곱창을 이용한 파스타, 곱창 리조또, 곱창 스테이크 같은 요리들이 나왔는데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전통적인 곱창의 맛은 살리면서도 서양 요리 기법을 접목시킨 것이었죠. 일본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곱창 문화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통해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김상훈 씨가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음식연구소 같은 곳이었는데 여기서는 전통 음식의 과학적 분석과 현대적 응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원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와 내장 요리 문화에는 깊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내장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소와 효소들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보여주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한국의 곱창 요리법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장에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발달된 조리법이라는 거였어요. 저녁에는 김상훈 씨와 함께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지난 사흘간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일본에 돌아가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요. 그리고 일본의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김상훈 씨가 말씀하시길 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각각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진정한 문화 교류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다시 그 유튜버 영상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나는 대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처럼 직접 경험해 본다면 분명 생각이 바뀔 텐데 편견만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일본에 돌아가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본에서도 안전한 방법으로 한국의 내장 요리 문화를 소개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김상훈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곱창거리 중 하나인 신당동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곱창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곱창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향하면서 저는 지난 사흘간의 경험을 정리해보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과 지금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한 문화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신당동에 도착해서 거리를 걸어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양쪽으로 곱창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각 가게마다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전통적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었고 어떤 곳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곳들도 있었어요. 김상훈 씨가 첫 번째로 데려간 곳은 30년 넘은 전통 있는 곱창집이었습니다. 박영철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분의 곱창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곱창은 단순히 고기가 아니라 정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영철 사장님이 직접 곱창을 손질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예술 같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기름기를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특별한 양념에 재우는 모든 과정이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로 이루어졌어요. 저도 일식 요리사로서 그런 장인 정신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맛본 곱창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완벽했어요. 겉은 바삭하게 구워졌지만 속은 부드럽고 촉촉했고 양념의 맛이 고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면서 뒷맛까지 깔끔했어요. 박영철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좋은 곱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 선택부터 마지막 서빙까지 모든 단계에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것이 요리사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모던한 곱창집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곱창 요리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한 퓨전 요리들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곱창 타코, 곱창 볶음밥, 곱창 샐러드 같은 독특한 메뉴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먹어본 곱창 파스타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 파스타면에 한국식으로 양념한 곱창을 올린 요리였는데 동서양의 맛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구나 싶었어요. 저도 일본에서 비슷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젊은 사장님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곱창 문화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에는 김상훈 씨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곱창 요리 전문 요리학원이었는데 여기서는 일반인들에게 곱창 요리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곱창 문화가 얼마나 대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요리학원에서 만난 강사 선생님이 곱창 요리의 기본기부터 고급 기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곱창의 종류별 특성, 부위별 조리법, 양념 만드는 법, 화력 조절법 등등 정말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직접 곱창 요리 실습에도 참여해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기술이 필요했어요. 단순히 구우면 되는 게 아니라 온도, 시간, 뒤집는 타이밍 등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일식 요리와는 다른 종류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였어요. 오후에는 곱창과 관련된 다양한 식재료를 파는 전문 시장도 구경했습니다. 곱창 전용 양념, 특수 제작된 석쇠, 곱창 요리에 어울리는 반찬들까지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완전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양념 전문 업체 사장님이 곱창 양념의 비법을 조금 알려주셨어요.
고추장, 간장, 마늘, 생강 등의 기본 재료에 각 업체만의 특별한 재료를 더해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숙성 기간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김상훈 씨가 마지막으로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곱창 문화를 연구하는 음식 인류학자 교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교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의미 깊었습니다. 한국의 곱창 문화가 단순한 음식 문화를 넘어서 사회학적, 인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학술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공동체 문화와 연결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국에서 곱창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회식이나 친구들 모임에서 곱창이 자주 등장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곱창 문화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견뎌낸 공동체 의식, 버릴 것 없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 등이 모두 곱창 문화에 녹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음식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의 정체성과 철학이 담긴 문화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맛보는 것을 넘어서 그 배경과 맥락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요. 마지막 저녁 식사는 김상훈 씨와 처음 갔던 당산동 곱창집에서 했습니다. 사흘 전과 같은 곳, 같은 메뉴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담긴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곱창을 먹으면서 김상훈 씨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를 한국으로 초대해 주셨냐고요? 김상훈 씨는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진정한 문화 교류는 편견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그리고 미야모토상 같은 분이 한국 문화를 이해해 주신다면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나흘간의 경험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과 깨달음을 일본에서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도쿄의 익숙한 풍경을 보면서도 왠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제 안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어요. 음식을 보는 관점,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게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똑같은 메뉴를 만들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경험했던 곱창 요리의 깊이와 다양성을 일본에서도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요리사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만나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어떤 분은 위험하지 않았냐고 걱정해 주셨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생간이나 생곱창 같은 건 일본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식이었죠. 몇 주 후 지역 요리사회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주제는 해외 음식 문화 체험기였는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꼈던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강연에서 저는 한국의 곱창 문화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맛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역사와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에 대해서 말이죠. 특히 생강과 생곱창을 직접 먹어본 경험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일본에서는 금지된 음식이지만 한국에서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반응이 엇갈렸어요. 젊은 요리사들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흥미를 보였지만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한 선배 요리사는 규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의견 차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강연을 들었던 누군가가 지역 신문사에 제보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가면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정말 자극적이었어요. 일본 요리사, 한국서 금지 음식 섭취 자랑, 식품 안전 의식 논란. 제가 강연에서 한 이야기들이 완전히 왜곡되어 보도된 거였습니다. 마치 제가 일본의 식품 안전 규제를 무시하고 위험한 음식을 먹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어요. 그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비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요리사가 이런 식으면 안 된다. 손님들 건강은 생각 안 하나 한국 음식에 홀린 것 같다 같은 악플들이 끝없이 달렸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기사가 다른 매체로도 퍼져나간 거였어요. 심지어 전국 방송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식품 안전 의식 부족한 요리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저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갔어요. 제 얼굴까지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가게로 항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왔는데 대부분이 그런 위험한 음식 먹은 사람이 만든 요리를 어떻게 먹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온라인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제 가게 리뷰 사이트에 악성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실제로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최저점을 주면서 위생관념 없는 가게, 절대 가지 마세요 같은 글들을 올렸습니다. 평점이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직원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출근길에 누군가 위험한 음식점 직원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은 아예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일하기 어렵다면서요. 가장 큰 타격은 손님 수 감소였어요. 평소 북적이던 가게가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 중에서도 발걸음을 끊는 분들이 생겼어요. 어떤 할머니는 미야모토군,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오기 어려울 것 같아라며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요리 사회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셔서 당분간 조용히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회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모임 참석도 자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히 금지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체험이었거든요. 하지만 언론과 사람들은 그런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규제 위반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김상훈 씨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주셨어요. 일본 뉴스를 보고 놀랐다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제가 경험한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알려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 요리사, 한국 음식 체험 후 본국에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한국에서는 좀 더 우호적인 시각으로 다뤄주었지만 그래도 양국 간에 불필요한 논쟁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온라인에서 벌어진 혐한 댓글들이었어요.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이 사건을 빌미로 한국 전체를 비하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이 오히려 양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은 것 같아서 정말 괴로웠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젊은 세대와 진보적인 요리사들은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문화 교류를 통한 새로운 시도를 응원한다.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글들도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도쿄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 신문에 기고한 글이 힘이 되었어요. 음식을 통한 문화 이해는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분야라면서 단순히 규제 위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써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상황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언론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온라인 댓글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가게 매출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비록 시련이 있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은 진짜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화 간 이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더욱 절실하게 느꼈어요. 저는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 교류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본의 규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편지 한 통이 가게로 배달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것이었는데 한글로 쓰여 있어서 처음에는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상훈 씨에게 부탁해서 번역을 받아봤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편지를 보낸 분은 당산동 곱창집에서 만났던 그 중년 남성분이었습니다. 이호진 씨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함께 소주를 마시며 곱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났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야모토상과 함께했던 그날 저녁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일본 분이 우리 음식을 그렇게 진심으로 이해해 주신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에게는 단순한 여행 경험이었지만 그분에게는 문화적 교감이라는 특별한 의미였던 거죠. 음식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도 들어 있었어요. 한국 전통 젓가락과 숟가락 세트였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 젓가락으로 곱창을 드실 때마다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비록 일부 사람들의 비판과 오해가 있더라도 진정한 문화 교류를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가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개발한 한국식 내장 요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새로운 맛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 대학생들이
단체로 찾아왔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었는데 제 요리를 먹어보면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면서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단순히 제 가게에서만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 문화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도쿄의 한 요리 학원에서 특별 강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제는 동아시아 음식 문화의 이해였는데 제가 한국 음식 문화 파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수락했어요. 강좌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특히 곱창 문화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생존 의지와 공동체 정신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강좌 당일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요리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슬라이드와 함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의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음식에 대한 철학, 그리고 음식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 문화까지 말이죠. 질의응답 시간에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일본과 한국의 음식 문화 차이에 대해 물어보셨고, 어떤 분은 실제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추천 맛집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한 젊은 요리사가 한 것이었어요.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음식은 그 민족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책과 같아요. 한 입 한 입 먹어가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좌가 끝난 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해주셨어요. 특히 한 중년 여성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음식이라는 게 정말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매개체구나 싶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호진 씨가 보내주신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써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는 잘 모르니까 김상훈 씨에게 부탁해서 번역해달라고 했죠. 이호진 씨 덕분에 저도 음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꼭 다시 만나서 함께 곱창을 먹고 싶어요. 몇 주 후 이호진 씨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제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이호진 씨가 곧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도쿄에 오시면 꼭 제 가게에 들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설렜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그분을 일본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일본의 음식 문화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저는 특별한 메뉴를 준비해서 그분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제 가게에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요리 연수를 온 젊은 요리사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제 이야기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을 일본식으로 해석한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서 견학을 요청했어요. 그 젊은 요리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젊은 세대들이 음식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호진 씨가 일본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은 지 한 달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김상훈 씨와 함께 그분을 마중 나갔는데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순간 정말 반가웠어요. 이호진 씨도 저를 보시더니 활짝 웃으시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도쿄의 첫인상이 어떠신지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나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가 서울과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서로 다른 나라지만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첫날 저녁 제 가게로 이호진 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직원들에게 미리 말해둬서 특별히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이날을 위해 개발한 특별 메뉴도 선보이기로 했죠. 한국의 곱창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일본식으로 해석한 요리였습니다. 이호진 씨가 제 요리를 드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한국의 맛을 기억하면서도 일본만의 섬세함이 더해진 독특한 맛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호진 씨는 제가 일본에서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정말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호진 씨를 도쿄의 대표적인 시장인 츠키지로 안내했어요. 한국의 마장동 시장에서 받았던 감동을 일본에서도 느껴보시길 바랐거든요. 신선한 생선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모습을 보시면서 이호진 씨도 감탄하셨습니다. 츠키지에서 초밥을 드시면서 이호진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곱창과 일본의 초밥, 둘 다 신선한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요리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리법은 다르지만 좋은 재료에 대한 존중과 정성은 같다는 거였어요. 점심에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선배 요리사분의 가게로 모셨습니다. 전통 일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곳이었는데 이호진 씨가 정말 감동하셨어요. 특히 계절감을 중시하는 일본 요리의 철학에 대해 깊이 공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배 요리사분도 이호진 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발효 음식의 다양성과 깊이에 대해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 요리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연구해 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틀째 저녁 이호진 씨와 함께 다시 제 가게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곱창 양념법을 응용해서 일본 와규로 만든 요리였습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맛이었죠. 그 요리를 드시면서 이호진 씨가 말씀하시길 이런 융합 요리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결과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로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이호진 씨와 함께 제가 강의하는 요리 학원에 가서 특별 수업을 진행했어요. 한국 음식 문화 전문가로서 이호진 씨가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이었죠.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수업 후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호진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편견 없는 열린 마음이요. 그리고 상대방의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처음 만났던 당산동 곱창집과 비슷한 분위기의 일본식 이자카야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소주 대신 사케를 마시면서 지난 며칠간의 추억을 정리했어요. 이호진 씨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정말 소중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야모토상 덕분에 음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진 씨를 공항에서 배웅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 한국에서 곱창을 처음 맛봤을 때의 충격,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상훈 씨가 말씀하시길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대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게에서 새로운 메뉴를 정식으로 출시했어요. 문화융합 코스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들을 선보이는 거였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맛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문화 교류의 의미까지 이해해 주더라고요. 몇 주 후 이호진 씨로부터 편지가 또 왔어요. 일본에서의 경험담을 한국의 지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모두들 부러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가게에서 정리를 하면서 곱창을 한 점 구워 먹었어요. 이제는 일본식으로 조리한 것이지만 그 맛을 음미하면서 한국에서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산동 곱창집의 따뜻한 분위기, 마장동 시장의 활기, 그리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 말이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음식은 제 혀보다 제 마음을 먼저 데웠다는 것을요. 맛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런 감동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시작이라는 것도요. 지금도 저는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의 전통과 결합시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어요. 음식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매개체인 것 같아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으로 만든 음식 앞에서는 모든 경계가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의 감동이 평생의 추억이 되고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앞으로도 저는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계속 탐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감동을 찾고 싶어요. 그때까지 제가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